자, 400페이지 보시면은 건축 허가 제한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 제한 한번 배운 적 있는데 어디서 하냐면 141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거기 막 표시가 돼 있죠. 제한. 그래서 요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자, 141페이지 여기는 개발행위 허가 제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라는 건 앞에 뭐 생략된 말이 있다라고 했는데 허가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제한하겠다라는 게, 그러니까 나는 허가 요건을 다 갖춰가지고 허가를 신청했어도 불구하고 허가를 제한한다라고 해서 첫 번째 제한이라는 게 나오면은 항상 나와야 되는 게 왜 제한하는지,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제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박스 안에 보면은 5가지 사유가 나오죠. 그래서 녹지 지역이나 계획관리 지역에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는 지역 내지는 우량 농지로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 두 번째, 개발 행위로 해서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문화재 등이 크게 훼손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요런데. 세 번째는 뭐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으로 계획이 결정이 되면 허가의 기준 등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그다음에 네 번째 지구 단위 계획구역, 다섯 번째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런 데였습니다. 두 번째, 왜 제한하는지가 나오면은 이 제한이라는 건 허가를 안 내주겠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허가를 안 내주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만 그 허가를 막아두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언제까지 하는지. 제한하는 기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공법이라는 건 큰 범위에서는 다 행정법의 분류에 속한다고 했죠. 그래서 제한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쓴다는 건 똑같은 제도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건축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건축 허가 제한에서도 똑같이 처음에 뭐가 나올까요? 왜 하는지. 두 번째는 어떻게 할까요? 언제까지 이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고 이걸 맨날 바꿔서 내는 겁니다. 물론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건축 허가 제한도 똑같이 해보면은 이것도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행위인데 제한하겠다라는 거. 그리고 제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국계법에서 개발행위 허가 제한은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제한을 했습니다. 그거 일단 다음에 보도록 하고 다 제한했는데 자, 건축 허가는 행정법에서 요거 기속행위라고 했었죠. 기속행위. 그래서 허가권자가 자기 마음대로 허가를 거부한다든지 제한한다든지 이런 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건축 허가 제한에서 허가권자는 제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건축허가권자는. 자, 허가권자가 원칙 누구였죠? 시장, 군수, 구청장.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허가를 제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누가 제한하냐면 국장이 제한하거나 시, 도지사가 제한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이 허가를 제한하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 이것도 기속행위라서 그렇습니다. 기속행위라서. 그래서 건축 허가 제한 등 거기 400페이지 보면은 가로 1번에 국장이 제한 나오죠? 가로 2번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허가 제한. 그래서 시도지사 허가 제한. 시장, 군수, 구청장이 허가를 제한하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 국장이 제한하거나 시도지사가 제한하거나. 자, 이런 사람들이 제한하는데 첫 번째 왜 제한하는지가 나와야 되죠. 국장이 제한하는 경우는 국토관리 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 장관, 각부 장관을 말하는 거겠죠. 주무부 장관이 요청할 때 이럴 때 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시도지사가 제한하는 경우는 지역계획이나 도시, 군 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허가를 제한할 수가 있다라는 거. 이게 왜 제한하는지입니다. 왜 제한하는지. 자, 왜 제한하는지 나오고 나면은 언제까지 하는지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건축 허가 제한은 2년 동안 제한하고 한 차례 1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국계법에서 허가 제한은 3년을 제한하고 연장이 안 되는 게 있었고 3년 제한하고 한 차례 2년 연장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2년 플러스 1년이죠. 그러니까 이걸 썩는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헷갈리라고. 그 다음에 제한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정비법에서 아직 안 했는데, 그러니까 제한이라는 게 나올 때마다 항상 나오는 건 왜 제한하는지, 언제까지 제한하는지 이걸 바꿔서 냅니다. 이 기간들을 많이 섞어서 출제를 하고, 그 다음에 제한하는 사유들, 이걸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올해 건축허가 제한이 시험 문제였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면은 가로 1번에 국장은 국토관리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 장관이 국방, 문화재 보존, 환경 보존, 국민 경제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요청하면, 즉 주무부 장관이 요청을 하면 허가권자의 허가를 제한할 수도 있지만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가로 2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지역 계획이나 도시군 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제한할 수도 있고 마찬가지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도 제한할 수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그다음에 제한할 때에는 거기 세 번째 줄 주민의 의견 청취 밑줄 하시고 심의 밑줄. 그래서 제한할 때는 주민한테 의견 듣고 심의 거쳐서 제한을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가로 4번 허가 제한의 내용 해서 제한하는 기간은 얼마라고 했죠? 2년. 연장은 한 차례만 1년. 이렇게. 그 다음에 허가 제한 후 통보라는 건데, 자,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제안을 했죠. 그리고 나면은 허가권자한테 이걸 통보해 줍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이번에 국장이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건축 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한 경우 제한 목적, 기간, 대상 건축물의 용도와 대상 구역의 위치, 면적, 경계 등을 상세하게 정해서 거기 허가권자에게 통보. 이게 올해 시험 문제였습니다. 제안한 사람이 공고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제안한 사람이 직접 공고를 하는 게 아니라 허가권자한테 통보를 해주면 그 통보를 받은 허가권자가 이렇게 제안이 됐습니다라는 내용을 공고를 해서 알려줍니다.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었고 뭐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근데 어쨌든 이걸 바꿔냈다. 그 다음에 요 건축 허가 제한에만 조금 특이하게 나오는 게 동그라미 3번입니다. 자, 시도지사가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제한했죠. 제한을 하고 나면 즉시 뭘 해야 되냐면 국장한테 보고를 해줍니다. 이렇게 제한을 했습니다라고. 그리고 이 보고를 받은 국장이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건축허가 제한에만 좀 특이하게 나오는 거.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라고 돼 있죠. 요 사람들이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나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했을 때에는 즉시 뭐 하죠? 국장에게 보고. 그리고 보고를 받은 국장이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이런 것들이 건축허가 제한. 해서 자, 건축허가는 크게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허가권자죠. 허가 원칙은 누가 있었죠? 시장, 군수, 구청장. 근데 21층 이상이나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건축하려고 합니다. 허가가 누가 하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근데 이런 건물을 시나 군에서 건축할 때에는 허가를 누가 하죠? 시장, 군수가. 다만 시장, 군수는 허가를 내어주기 전에 도지사한테 뭐 받아야 되죠? 승인 해서 사전 승인이라고 하죠. 그리고 21층 이상이나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 30% 이상을 증축해서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를 제외합니까? 포함합니까? 포함하고 여기서 제외되는 건물이 공장, 창고, 그 다음에 심의를 거친 건축물 이런 것들은 제외. 그 다음 도지사의 사전 승인 대상 첫 번째가 방금 말씀드린 21층 이상이나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두 번째는 자연환경이나 수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공구역에서 규모는 3층 이상이나 1000제곱미터 이상의 직장인들 어디서 일하죠? 일반 업무시설. 회식하러 어디 갔습니까? 일반 음식점. 2차는 위락시설. 그 다음에 오버한 사람 집에 못 가니까 어디 재우죠? 숙박시설. 나머지는 공동주택. 자기 집에 갑니다. 외우는 건 뭐 금방 합니다. 외우는 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엄청 쉽죠? 이런 게 뭐
엄청 많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역시 도지사가 지정 공공구역에서 규모는 따로 없다라고 했죠. 그리고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 이런 것들 지을 때, 그 다음 허가를 신청할 때 소유권을 얼마나 확보해야 되죠? 100%. 근데 소유권을 100%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었죠. 첫 번째, 소유권 대신에 뭘 확보하고 있죠? 권한. 뭐 지상권 이런 것들 보면은 거기 397페이지 맨 밑에 나와 있죠. 권한. 두 번째는 건축물의 노후화라든지 구조안전 문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건축물을 신축, 개축, 재축,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공유자 수의 얼마죠? 80% 이상의 동의를 얻고 동의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분의 합계가 80% 이상일 때 N은 20% 모자라도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됐고, 네 번째, 건축하려는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공유지에 대해서 허가권자가 해당 관리청에게 해당 토지를 매각하거나 양도할 것을 확인받았을 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집합건물법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했을 때, 이럴 때에는 소유권을 100% 확보하지 않더라도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대신에 착공을 하려면 소유권을 100% 확보해야겠죠. 그래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에다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뭐였죠? 매도 청구. 근데 매도 청구할 때 가격은 뭘로 하죠? 시가. 그리고 소송하기 전에 얼마 이상 협의해야 됩니까? 3개월 이상 협의를 하고 소송을 해야 되죠. 그 다음 나카무라 같은 애들은 어떻게 하죠? 일간신문에 2차례 이상 공고를 하고 30일이 지났을 때는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토지로 본다. 그리고 매도 청구는 원래 시가로 하는데 요건 감정가만 공탁하고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앞에 잠깐 가보죠. 397페이지. 거기 5번에 보면은 허가를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죠. 첫 번째, 허가받고 나서 얼마 만에 착공해야 되죠? 2년. 공장은 3년.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얼마 연장해 줍니까? 1년. 안 하면 허가를 어떻게 하죠? 취소하여야 한다. 취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허가 착공 기간 안에 착공을 했는데 공사 완료가 불가능할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착공 신고 전에 경공매 등으로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경과했음에도 착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넘어와 보시면 거기 399페이지 7번에 보면은 허가 거부라는 게 나오죠. 기속행위의 예외로서 이러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뭘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첫 번째, 위락시설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형태가 주변의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두 번째는 방제지구나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의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 의제사항 이런 것들은 다음에 보면 됩니다. 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방금 했던 게 요거 건축허가 제한 400페이지에 있는 거. 그래서 허가권자, 허가 취소 사유, 허가 신청 시 소유권 확보, 그 다음에 뭐 매도 청구, 그 다음에 건축 허가 제한, 그 다음에 허가 거부 사유 이런 것들이 건축 허가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축 허가에서는. 그 다음 뭐 402페이지, 403페이지 이런 것들은 지금 볼 건 아닙니다. 안전 영향 평가 이런 것들도 됐고, 그 다음에 406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406페이지 보시면은 자, 원칙 건물을 건축하거나 대수할 때는 허가받는다고 했죠? 근데 예외적으로 신고하고 지을 수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게 그 박스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걔네들은 원래는 건물을 건축하거나 대수할 때 허가받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신고하고 지을 수 있다라는 거. 신고하고 지을 수 있다. 그것도 뭐 외우는데 5분 30초면 다 외우니까 놔두십시오 일단. 지금 뭐 외울 건 아닙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음에 이거 다 하면 됩니다. 이렇게. 뭐 이런 조금 양이 많은 암기 사항들은 1, 2월 달에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용도 변경인데 용도 변경도 일단은 다 해보도록 하죠. 어딜 볼 거냐면은 거기 41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은 저는 목차에
용도 변경을 적용 행위 밑에다가 써놨죠. 그러니까 우리 노트에는 좀 앞에 있을 겁니다. 건축허가 앞에. 이렇게. 그리고 뭐 노트를 가지고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요약된 노트만 보면 안 됩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말을 다 줄여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그 건축법이나 주택법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문장을 다 써놓은 것도 되게 많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두 문자 같은 걸 별로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이게 우리 과목만 공부를 한다라면 상관이 없지만 여러분들은 6과목을 공부를 하죠. 이 두 문자만 막 달달 외우면은 그 두 문자가 어떤 과목 두 문자인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리고 두 문자만 기억이 나고 내용이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두 문자를 외우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두 문자를 외우는 방법이 여러분들이 잘못됐더라는 거죠. 공부하는 걸 보니까. 어디 뭐 종이 쪼가리에다가 두 문자만 쭉 써가지고 들고 다니는 겁니다. 뭐 하면서 다니는데 그게 뭡니까? 가공기, 유형순, 부세형세 이런 거 들고 다니는데 이게 뭡니까? 이러니까 그건 모르겠고 아무튼 그냥 두 문자, 학교는 두 문자라고 내용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은 암기사항들도 옆에다가 그 내용들을 다 써놨습니다. 이 노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0페이지 안에 저만큼 내용 많이 넣어놓은 책은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짜. 그래서 요 안에 웬만하면 다 돼 있지만 아무래도 좀 축약이 돼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지금 그리고 1, 2월 정도까지는 책을 많이 읽으십시오. 책을.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노트는 제가 판사하는 거 대신에 굳이 쓰실 필요 없고 그걸 참고로 해가지고 집에 가서 뭐 강의를 다시 보신다든지 하실 때 옆에 펴놓으면은 판사한 게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렇게 활용하고 나중에 한 5월 지나서는 거기다가 문제풀이 하면서 내가 여기 빠져있는 내용이 당연히 있습니다. 여기 다 넣을 수는 없고 빠져있는 내용인데 문제풀이 할 때 강조하는 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보충하시면은 자기만의 노트를 이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그래서 뭐 암기사항들 주택법 건축법에 있는 것들은 본문을 다 써놓은 경우도 되게 많으니까 굳이 뭐 옮겨 쓰고 할 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용도 변경인데 자 보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건물을 다 분류를 하면은 일단 9개의 시설군으로 구분합니다. 그 9개의 시설군이 뭐냐면 417페이지 시설군 해가지고 밑에 쭉 나와 있죠. 그게 자동차, 산업, 전기통신, 문화집회, 영업, 교육, 복지, 근린, 주거 업무 그 밖에 이걸 기타라고 합니다. 해서 이것만 한번 써보면은 처음에 자동차, 두 번째는 산업, 그 다음에 전기통신, 그 다음에 문화집회, 그 다음에 영업, 그 다음에 교육, 복지, 그 다음에 근린, 그 다음에 주거, 업무, 그 다음에 그 밖에 하면 하면 이상하니까 기타 이렇게 해서 9개. 우리나라 저 밖에 있는 모든 건물의 종류를 크게 분류하면 이렇게 9가지로 분류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9개의 시설군을 다시 29가지의 용도군으로 세분을 합니다. 용도군. 그래서 이 용도가 어디 있냐면 거기 409페이지 보실까요? 앞으로 넘어가시죠. 409페이지. 409 1번에 단독주택 돼 있습니까? 2번에 공동주택 돼 있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밑에 3번에 1종근생, 그 다음에 4번에 2종근생 해가지고 쭉쭉쭉쭉쭉쭉 넘어가시면은 415페이지 29번에 뭐라고 돼 있죠? 이 29가지가 29개의 용도입니다. 29개 용도. 그리고 뭐 1번에 단독주택 해서 동그라미 뭐 단독주택, 뭐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간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이 29개의 용도마다 해당하는 건물의 종류들이 나옵니다. 건물의 종류. 이 건물의 종류는 한 130여 가지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이런 거 말씀드렸죠? 일반 음식점은 2종근생, 휴게 음식점은 바닥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300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1종, 3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2종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3번에 1종 근생이 있었는데 1종 근생에 보면 휴게 음식점 중 바닥 면적 300제곱미터 미만 뭐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2종 근생에 가보면은 그 밑에 일반 음식점이라는 게 써져 있을 겁니다. 이렇게 노래방, 단란주점 이런 것들도 다 2종 근생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건물의 종류들이 분류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29개의 용도들마다. 그러면 지금 몇 페이지에 걸쳐가지고 뭐 단독주택에는 뭐가 있고 1종 근생에는 뭐가 있고 2종 근생에는 뭐가 있고 이런 거 있었죠.
이게 시험에 나올까요? 나오죠, 당연히. 이걸 뭐 다 외우긴 좀 힘들겠죠. 그래서 제가 한 3월 달 내지는 5월 달에 요것들 중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만 묶어가지고 비교를 해서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일단 놔두시고. 그래서 뭐 탁구장은 1종 근생인데 당구장은 2종 근생이고 이런 것들 다 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학원은 2종 근생인데 큰 학원들 이런 것들은 교육연구시설이고 이런 것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좀 시험에 나올 만한 거 그런 것들만 좀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 책에도 보면은 좀 중요한 것들은 막 강조가 되는데 이걸 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건물을 분류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표를 한번 보시면 다시 417페이지 쓴 김에 자 요 한 세 가지만 써보죠. 문화집회시설, 영업, 교육복지. 문화집회시설에 있는 게 문화집회시설. 그다음에 순서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위락시설. 그다음에 관광휴게시설. 그다음에 종교시설. 그다음에 영업에는 다중생활시설. 그다음에 판매시설. 그다음에 운동시설. 그다음에 숙박시설. 그다음에 교육복지에는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그 다음에 노유자시설, 그 다음에 수련시설, 그 다음에 야영장시설 말고 여기 쭉쭉쭉 나와 있죠. 산업 등이 좀 많을 겁니다. 산업에는 운수, 공장, 창고, 자원수산 관련 시설, 위험물 저장 시설, 묘지 관련 시설, 장례시설 이런 것들이 있고 전기는 발전, 방송이고 근리는 일종, 이종이고 주거 업무는 단독, 공동, 교정, 군사시설, 뭐 업무시설 이런 것들이 있죠. 이거를 외우셔야 됩니다. 왜 외우셔야 되냐면 그 표를 그냥 통째로 외우셔야 되는데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의료를 문화로 바꿉니다. 문화를 관광으로 바꾸고 관광을 판매로 바꾸고 판매를 노유자로 바꾸고 노유자를 숙박으로 바꾸고 숙박을 창고로 바꾸고 창고를 자동차로 바꾸고 자동차를 주택으로 바꾸고 할 때 허가받는지 신고하는지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를 외우면 맞출 수 있고 이 표를 못 외우면 못 맞추는 겁니다. 그런 문제는. 해서 이거를 외워야 되는데 일단 오늘은 9개 시설군만 한번 기억해 볼까요? 이 9개의 시설군은 자, 산, 전, 문, 영, 교, 근, 주, 기 이렇게 외웁니다. 이거 순서 바꾸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올라갈 때 내려갈 때로 구분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9개의 시설군은 순서 절대 바꾸면 안 됩니다. 전국의 공인중개사 수험생이 모두 다 똑같이 외웁니다. 자산, 전문, 영교, 군주기. 이렇게. 그래서 아까처럼 자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여기 의료시설에서 원래 내가 쓰던 건물의 용도가 의료시설인데 이걸 문화집회시설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러면은 요 표에서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의료에서 문화로 올라가면 이거 올라가는 거죠. 올라갈 때는 허가 받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시설로 바꾸는 걸 좀 어렵게 하는 거고 밑에 있는 걸로 내려올수록 좀 쉽게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옆에 그 나와 있죠. 허가해가지고 화살표가 위로 쭉 돼 있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들로 올라갈 때는 허가받습니다. 반대로 밑에 있는 걸로 내려올 때는 신고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일단은 요 표를 통째로 외워야 되는데 순서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 자, 산, 전문, 영교, 군주기. 그다음에 요 시설군에 해당하는 건물의 용도들을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1, 2월 달에 한번 해보죠. 이거는 이것도 금방 외우면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 일주일에 한 줄씩만 외워도 뭐 금방 외우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요거를 표를 외워가지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올라갈 때 허가받고 내려갈 때 신고하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옆에 보면은 건축물 설계가 이렇게 되는데 그 표에 저 밑에 가보면은 417페이지 동일한 시설군 간 변경 이거 보입니까?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건축물 대장을 떼보는 거죠. 건축물 대장을 떼보면은 건축물 대장에 용도라는 날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 거기에 써져 있는 게 뭐냐면 요거 29가지 용도 중에 하나를 그 건축물 대장에 쓰게 됩니다. 근데 자 내가 건물을 여기 문화집회시설로 쓰다가 이걸 위락시설로 바꾼다라고 해보죠. 그러면은 이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같은 줄 안에서 바뀌죠. 같은 줄 안에서. 올라갈 때는 허가받고 내려갈 때는 신고하는데 같은 줄 안에서 용도를 바꾸는 겁니다. 그럴 때에는
대장에다가 원래는 문화 집회 시설 이렇게 돼 있었을 텐데 이걸 위락 시설 이렇게 바꿔주라 이 말입니다. 그게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 신청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허가받고 내려갈 때는 신고하고 같은 줄에서 바뀔 때는 대장에 기재사항 변경 신청이라는 걸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표를 나중에는 외우셔야 되는데 일단 뭐 지금부터 뭐 이런 것들 벌써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하나하나 천천히 외우고 나가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용도 변경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29개의 용도 중에 다른 용도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용도가 바뀌니까 용도 변경 할 때 허가 받는지 신고하는지를 하는 게 용도 변경, 허가, 신고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요거 놔두시고 그 다음에 뒤에 뭐 가설 건축물 이런 게 나오는데 가설 건축물은 지금 보지 말죠. 그 다음에 뭘 볼 거냐면 428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428. 자, 건축 허가를 받았죠. 허가 받고 나서 착공을 하고 공사가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 승인이라는 걸 받아요. 사용 승인. 그게 이제 사용 승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밖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준공받았다라고 표현하지만 법에서는 정확한 명칭이 사용 승인입니다. 이 단어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사용 승인은. 그래서 사용 승인. 다만 사용 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임시 사용 승인이라는 걸 받은 경우에는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공사가 완료가 되죠. 공사가 완료되면은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허가권자에게. 그러면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신청서를 받고 나서 7일 안에 사용 승인을 내어주기 위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에 합격된 건물에 대해서는 이 사용 승인서를 교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은 가로 1번에 건축주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감리자가 작성한 감리 완료 보고서와 국토교통부 영어로 정하는 공사도서를 첨부해서 누구한테 사용 승인 신청하죠? 허가권자에게. 그다음에 허가권자는 사용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 영어로 정하는 기간에 국토교통부 영어로 정하는 기간 그 위에다가 7일이라고 좀 써두십시오. 안 써놔가지고 7일 안에 뭘 해야 되냐면 사용 승인을 내어주기 위한 검사를 실시합니다. 검사. 그리고 그 검사에 합격을 하면 사용 승인서를 내어주어야 한다라는 거. 다만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 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 승인서를 내어줄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참고로. 그다음에 가로 3번. 건축물의 사용 시기죠. 사용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물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원칙. 다만 예외적으로 아까 신청을 받으면 허가권자는 며칠 안에 검사를 실시해야 되죠? 7일 안에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에 합격을 하면 교부를 해야 되죠? 근데 교부를 안 하는 겁니다. 그 기간 안에. 그러면 그냥 쓰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7일 안에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을 하면은 교부를 해야 되는데 7일 안에 검사를 실시해 가지고 사용 승인서를 내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죠. 나는 신청을 했는데 사용 승인을 신청했는데 이 기간 안에 사용 승인서를 교부 안 하면 그냥 쓰면 됩니다. 두 번째, 사용 승인서 교부를 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 방화 등 국토교통부 용어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해서 대통령 용어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 승인을 한 경우 이걸 바로 임시 사용 승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가로 4번에 임시 사용 승인이 나오죠. 건축주는 사용 승인을 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임시 사용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국토교통부 용어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허가권자는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임시 사용 승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임시 사용 승인을 할 수 있으며 식수 등 종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에 부적합한 시기에 건축 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시기까지 식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임시 사용 승인을 할 수 있다. 공사가 이제 완료되고 지금 나무 심으려고 땅 팔려면 힘들겠죠. 그래서 식목일까지 나무 심어 이런 식으로 임시 사용 승인을 내어줄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기읍. 동그라미 3번에 임시 사용 승인 기간은 얼마로 했죠? 밑으로 2년. 다만
그 기간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몇 회 연장할 수 있고 얼마까지 연장할 수 있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뭐 연장할 수 있다 하면은 몇 차례에 한해서 얼마 동안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냥 임시사용 승인 기간은 2년으로 하고 그냥 연장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기간 제한이란지 이런 게 없습니다. 요 정도까지 건축 허가는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433페이지. 가로 4번에 보시면은 공용 건축물에 대한 특례라고 돼 있죠. 자, 여기 목차에 잠깐 보면은 원래는 건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때 허가 받죠. 근데 일부 신고하고 지을 수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다음 협의 대상 건축물이라고 해서 국가나 지자체가 건물을 건축할 때에는 허가나 신고에 가름해서 협의라는 걸 하면 됩니다. 협의. 그러니까 허가 신고 받을 필요 없고 협의를 하면 허가나 신고를 한 것으로 봐주겠다라는 겁니다. 국가나 지자체는. 그래서 보면은 동그라미 1번에 국가 또는 지자체는 허가 대상 건축물 내지는 신고 대상 건축물, 용도 변경, 가설 건축물 내지는 공작물을 설치 등을 할 때에는 그러니까 에 따른 그 뭐 11조, 14조 이런 거 읽을 필요 없고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하거나 가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건축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뭐 하면 되죠? 협의 동그라미.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국가 지자체가 건축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를 했을 때는 허가나 신고를 한 것으로 봐주겠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걸 이제 협의 대상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아까 여기 허가받아 지어진 건물 사용하려면 뭐 받아야 되죠? 사용 승인. 근데 협의 대상 건축물은 이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 않습니다. 뭐 하면 되냐면 얘네들은 통보만 하고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협의 대상 건축물은 허가나 신고 같은 거 대신에 협의를 하고 짓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시장실에 앉아가지고 커피 한잔 하면서 지을게 하고 하고 지으면 됩니다. 그리고 공사가 완료가 됐을 때 얘는 사용 승인 신청할 필요도 없고 전화 한 통하고 쓰면 된다. 통보하고 쓰면 된다. 이렇게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 동그라미 4번에 있는 거 이건 다음에 볼 겁니다. 그래서 협의 대상 건축물이라는 게 이런 것들이라는 거. 그 뒤에 434페이지. 자, 이제 잠깐 여기 목차에 이제 건물을 짓는 거죠. 이 규제는 다 했고 이제 건물을 지을 때 대지에다가 도로에 접해 있는 대지에다가 건축선에 맞춰서 건물을 짓는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또 대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대지라는 건 건물이 지어지기 위한 대지는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되는지, 즉 건물이 지어지기 위한 대지가 갖춰야 되는 요건이 안전 기준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거기 1번에 보면은 이건 뭐 그냥 읽어보면은 너무 뻔한 건 노트에는 아마 없을 겁니다. 너무 쉬운 거라서. 자, 가로 1번의 대지의 높이인데 대지는 인접한 거기 밑줄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해진다. 왜 그럴까요? 물에 잠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옆에 보면은 다만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이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도로보다 낮아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로 2번에 습한 토지, 물이 나올 우려가 많은 토지, 그 밖에 쓰레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매립된 토지는 지반이 약할까요? 튼튼할까요? 그러니까 지반 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는 것. 세 번째, 대지에는 빗물과 오수를 배출하거나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하수관, 하수구, 저수탱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송계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려면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옹벽을 설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다만 그건 됐고 옆에 그게 이제 옹벽 설치의 기준인데 자, 송계의 우려가 있는 토지의 경사도가 1대 1.5 이상입니다. 1대 1.5 1대 1.5 이상으로서 이 앞에 이 부분의 높이가 송계의 우려가 있는 토지의 높이가 1m 이상일 때 얘는 앞에다가 옹벽을 이렇게 설치를 해주라라는 겁니다. 그게 동그라미 1번이죠. 성토, 절토하는 부분의 경사도가 1대 1.5 이상으로서 그 높이가 1m 이상일 때 얘는 옹벽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 옹벽의 높이가 2m 이상일 때
N은 이 옹벽을 콘크리트로 해요. 콘크리트로.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동그라미 3번 보면은 옹벽의 외벽면에는 이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물 외의 구조물이 튀어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지지를 위한 시설이나 배수를 위한 시설은 튀어나와도 된다 이 말입니까? 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옹벽 외벽면에 막 뭐가 튀어나와 있으면 사람들이 가다가 뭐 다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지를 위한 시설이라든지 배수를 위한 배수구 이런 것들 빼고 나머지는 튀어나오지 마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옹벽 설치 기준 중에 동그라미 3번 그게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옹벽은 경사도가 1대 1.5 이상으로서 그 높이가 1m 이상일 때는 옹벽을 설치해야 되고 옹벽의 높이가 2m 이상일 때 얘는 콘크리트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옹벽의 외벽면에는 이 지지를 위한 시설이나 배수를 위한 시설물 외의 구조물은 튀어나오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이건 됐고 3번 대지 안에 조경이라는 게 나오죠. 자 보면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 거기 비출 에 건물하는 뭐 파란색은 따로 언급은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즉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다가 건물을 짓는 건축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조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다만 뭐 조경이 필요한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다음에 옥상 조경 등의 기준은 따로 정한다. 해서 뒤에 보면은 뒷페이지 가로 2번에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어떤 것들이냐면 이겁니다. 이거 해서 자 일단 2번, 3번, 4번은 묶어두시죠. 박스 안에 2번, 3번, 4번 요 세 개가 공장입니다. 공장. 그 다음에 8번에 보니까 또 숫자가 나오죠. 자, 요 숫자는 2번, 3번, 4번이랑 그 다음에 8번에 있는 물류시설 요거 빼고는 그냥 한번 읽어보면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너무 당연한 거. 자, 1번 먼저 볼까요? 녹지지역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9번에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합치면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왜 안 하는지 아시겠죠? 여기는 이미 그 지역은 조경이 잘 돼 있는 지역입니다. 조경을 내가 굳이 하지 않더라도 나무들이 있는 지역이니까 안 하겠다. 그 다음에 5번에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어. 나무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안 합니다. 6번 축사죠. 나무 심으면 소가 뜯어먹습니다. 잘 크죠? 이 퇴비가 좋은데 크긴 잘 크는데 이 소가 다 뜯어먹습니다. 그래서 안 합니다. 그 다음에 가설 건축물이라는 건 말 그대로 임시로 짓는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곧 철거를 할 거다 이 말이죠. 철거할 거니까 굳이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된다. 즉 이런 것들은 지금 읽은 것들은 이유만 알면 굳이 암기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게 맨날 그 숫자 나와 있는 거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은 공장인데 공장은 2번에 대지 면적이 5천입니다. 5,000제곱미터의 대지 이 말은 대지 면적이 5,000제곱미터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연면적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그러니까 자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장인데 대지 면적이 5천 미만. 안에 있는 공장의 규모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대지 면적이 5천 미만인 공장. 그 다음 대지 면적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연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그러니까 공장인데 대지 면적이 5천 미만이다. 연면적이 1,500 미만이다. 규모가 작다 이 말입니다. 이런 공장들은 조경 의무를 없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입니다. 산업단지의 공장. 요거는 왜 안 하냐면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은 단지 자체적으로 조경을 합니다. 즉 개별 공장마다는 조경 의무가 배제가 된다라는 거. 이렇게. 그래서 대지 면적은 5천 미만, 연면적 합계는 1,500 미만. 그 다음에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 이런 것들은 따로 조경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8번에 물류시설이죠. 물류시설인데 이것도 연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가로 안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은 제외합니다.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던 게 그 8번. 상업지역에 있는 물류시설 연면적 1,000제곱미터의 물류시설은 조경을 하여야 한다. 맞죠?
맞죠? 자, 연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은 적용을 안 해도 되지만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을 제외한다 이 말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은 연면적에 관계없이 무조건 적용을 하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물류시설 있으면 보기 싫으니까 나무로 가리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맨날 나오는 게 그 8번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넣어가지고 거기서는 연면적에 관계없이 적용을 한다라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옥상 조경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자, 건물을 지었는데 이 건물 옥상 부분에다가 조경을 하는 겁니다. 건물 옥상을 꽉 채워서 조경을 했다라고 해보죠. 이럴 때, 자, 옥상 면적이 300제곱미터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 옥상 조경 면적의 일부를 대지에 조경을 한 것으로 봐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옥상 조경 면적의 3분의 2까지를 대지 조경 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라는 거. 해서 볼까요? 건축물 옥상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옥상 부분의 조경 면적은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 대지의 조경 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300제곱미터 전체에다가 나무 심었죠. 그러면은 요것들 중에 200제곱미터까지를 대지 조경 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대지에 조경을 해야 되는 면적이 100제곱미터라고 가정을 해보죠. 만약에 자, 대지에 조경을 해야 되는 의무 면적이 100제곱미터이다 라고 하면은 이 대지 조경 면적의 50%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자, 300제곱미터에 대해서 조경을 했는데 그 중에서 3분의 2니까 200제곱미터까지를 대지 조경 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대지 조경 의무 면적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니까 최대 50제곱미터까지만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50제곱미터는 땅에다가 나무를 심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옥상 부분 조경 면적의 3분의 2까지를 대지 조경 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지만 대지 조경 면적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나머지 절반만큼은 무조건 대지에다가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옆에 도로가 나오죠. 도로. 자, 우리가 용어의 정의에서 봤던 게 건축법에서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얼마 이상이라고 했죠? 4m 이상의 도로나 그 예정 도로를 도로라고 하죠. 그래서 뭐 도로를 지정하거나 폐지하거나 이런 것들인데 이건 지금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438페이지 요걸 보죠. 요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이걸 뭐라고 하냐면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라고 해서 이걸 접도 의무 이렇게 부릅니다. 접도 의무. 자, 대지가 이렇게 있을 때 요 앞에 도로가 있다라고 해보죠. 자, 그러면 건축법에서 도로가 되기 위해서 이 도로는 폭이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얼마 이상이라고 했죠? 4m 이상인 도로나 그 예정 도로를 건축법에서는 도로라고 부르죠. 그리고 지금 보는 이 접도 의무라는 건 도로에 접해야 되는 의무 이 말입니다. 즉 대지가 도로에 얼마만큼 접해 있어야 하냐 이걸 물어보요. 요 길이 빨간색 요 길이. 요거는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됩니다. 2m 이상. 그래야 이 대지 안에 있는 건물에 사람이나 차량이 출입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걸 합해서 읽어보면은 폭 4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 접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원칙.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접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이걸 접도 의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접도 의무. 근데 자, 2m 이상 접해야 되는 이유는 건물에 출입하기 위해서 접하라 이 말이죠. 그러면은 건물에 출입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접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외 보면은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2m 이상을 접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겠죠. 첫 번째는 건물에 출입에 지장이 없을 때.
이 건물이 뭐 어벤져스 본부인 겁니다. 뭐 애들이 다 날아다니죠. 그럴 때는 뭐 굳이 접하지 않아도 관계 없겠죠. 두 번째, 건축물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을 때, 즉 광장, 공원, 유원지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공지가 있을 때, 그러니까 건물 주변에 공원이 있는데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여기는 안 됩니다. 그리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 이쪽으로. 세 번째는 농막. 농막이 뭔지는 모르실 것 같으니까 해보면은 창고보다는 조금 좋고 집보다는 조금 안 좋은 게 농막입니다. 그러니까 조립식 건물 같은 거, 컨테이너 같은 거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겁니다. 조립식 건물 같은 걸로 사람들이 좀 농사 짓다가 쉴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드는 거. 창고라든지 휴식처로 쓰는 건데, 이거를 올해 초에 뉴스 보니까 농막으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건물을 짓는데 이걸 조립식 건물로 지을 수 있으니까 아예 집처럼 지어놓은 거죠. 허가는 농막으로 받았는데 이걸 집으로 써가지고 사람들이 별장으로 활용하고 이런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편법적으로. 이렇게 이런 농막들, 농지에다가 옆에 짓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맹지에도 이런 농막으로는 허가가 나니까 그런 것들 농지 싸게 사가지고 별장처럼 쓰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이 건축법 이런 거 보면은 실제로 이게 막 써가지고 되게 막 편법을 쓰는 사람 되게 많죠. 이런 것들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되니까 맹지 같은 거 싸게 사가지고 농막 이런 것들은 허가받기도 좀 쉬운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별장처럼 실제로 활용을 하고 이런 것들이 뉴스에도 나왔었죠. 올해 초에. 그 다음에 이게 원칙이고 가로 3번 연면적에 따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인데, 자 원래는 폭 4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 접하면 되죠. 근데 큰 건물은 더 넓은 도로에 더 많이 접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연면적이 밑줄 2000제곱미터 이상, 가로 안에는 공장은 30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이런 것들은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큰 것들은 더 넓은 도로에 더 많이 접해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선이라는 게 나오죠. 건축선은 건축 가능선 내지는 건축 한계선을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무선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보죠. 여기 이렇게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이렇게 있을 때 양옆에 이제 대지가 있겠죠. 건물을 지을 때 보면은 이렇게 짓고 그 다음에 앞에 뭐 주차장 만들어 놓고 건물을 약간 뒤쪽으로 짓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 도로 쪽으로 툭 튀어나오는 경우는 없죠. 왜냐하면 이렇게 튀어나와 버리면은 사람이 가다가 부딪힐 수 있고 차가 가다가 오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오늘 오다가 지하철에서 뉴스 보는데 부산의 무슨 마트 5층에서 택시가 막 건물 밖으로 튀어나오고 이러던데, 이런 것들. 아무튼 그건 뭐 상관이 없는 건데, 이 도로 쪽으로 튀어나와 버리면은 보행이나 자동차 통행에 방해가 되니까 튀어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즉 건축 가능선이나 한계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까지 건물 지을 수 있다. 요 안쪽으로 짓는 건 괜찮은데 바깥으로는 튀어나오지 마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쪽에다가 주차장 만들어 놓고 살짝 뒤쪽으로 짓는 건 되지만 이 바깥으로 튀어나오면 안 됩니다. 해서 원칙적인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와의 경계선입니다. 자, 요 옆에 대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럴 때는 원칙적인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와의 경계선 여기 해서 거기 보면은 건축선의 의의라고 해서 도로와 접한 부분에서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이게 건축선입니다. 도로와 접한 부분에서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해서 그걸 건축선이라고 하는데, 원칙은 거기 밑줄 대지와 도로와의 경계선. 그래서 의무적으로 반드시 이 선에 맞춰서 건물을 지으라는 건 아닙니다. 여기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근데 옆에 예외 나오죠?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이 건축선이 아닌 경우는 다음을 참고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한번 해보죠. 자, 원래 건축법에서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이 폭이 얼마여야 되죠? 4m이어야 하는데 이 지역은 도로의 폭이 2m밖에 안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요거는 건축법에서는 도로로 인정받을 수가 없죠. 2m짜리 도로는 건축법에서는 도로로 인정하지 않죠. 그러면 이 대지는 도로에 접해 있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도로가 아니니까 건축법에서는. 그러면 여기에는 허가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죠. 그 도로에 접하지 않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러면 내가 이 대지에 건물 지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4m짜리 도로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내가. 자, 근데 다행히 양쪽 옆에 대지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두 사람이 건물을 못 짓는 건 매 한 가지죠. 해서 똑같이 도로 부지를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자, 이때는 소연업이 이걸 뭐라 부르냐면 소연업이에 미달하는 도로에 접하고 있을 때라고 부릅니다. 소연업이가 원래 4m인데 이 소연업이에 미달하는 도로에 접하고 있죠. 그러면 양쪽 옆에 건물을 못 지으니까 이 두 사람이 똑같이 도로 부지를 부담을 해서 기준점을 여기 도로의 중심선으로 잡습니다. 여기서부터 소연업이의 2분의 1만큼을 각각 후퇴를 하는, 즉 소연업이 4m의 2분의 1씩을 각각 똑같이 후퇴를 합니다. 해서 건축선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거. 이게 첫 번째 그림. 이렇게 해서 소연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밑줄 중심선으로부터 그 중심선이라는 게 도로의 중심선을 말합니다.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소연너비의 2분의 1 4m의 2분의 1이라고 기억하지 마시고 이 도로의 너비는 다른 데서는 뭐 3m짜리도 있고 6m짜리도 있습니다. 그냥 소연너비의 2분의 1씩을 각각 물러난 선 여기를 건축선으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대지 면적의 포함 X 그건 조금 이따 하고 니은에 자 지금 이 경우는 반대편에 대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니은은 뭐냐면 반대편에 대지가 아니라 경사지라든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여기는 건물을 못 짓겠죠. 그러면은 내가 4m의 도로를 다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럴 때에는 반대편에 경사지나 하천, 철도, 선로부지가 있을 때에는 경사지 등이 있는 도로의 경계선 여기를 말합니다. 경사지 등이 있는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소요 너비만큼을 후퇴를 하는 거죠. 해서 여기 이렇게 건축선을 지정을 합니다. 이게 두 번째 그림. 이렇게 해서 니은에 한번 읽어보면은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 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의 경계선 이 빨간 선 여기를 말하는 거죠.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의 경계선 요거를 말하는 겁니다. 에서부터 얼마만큼? 소요 너비만큼. 소요 너비 밑줄하시고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4m만큼을 들어오라 이 말입니다. 소요 너비만큼. 그러니까 이 지역은 지금 4m니까 제가 4m로 예를 드는 겁니다. 이랬을 때 자 그러면은 요 노란색 빗금치는 이 부분 그다음 빨간색 빗금치는 이 부분은 원래 여기 건물 지을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후퇴하기 전에 여기 원래 건물 못 짓던 땅이죠. 그러니까 2m짜리 도로에 접해 있을 때 원래는 이 하얀색 부분 전부에다가 건물을 못 지었는데 노란색, 빨간색만큼 후퇴하고 나니까 나머지 하얀색 부분은 이제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노란색과 빨간색은 처음부터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대지라는 건 건물이 지어져 있거나 지을 수 있는 땅인데 노란색, 빨간색 부분은 원래 처음부터 건물을 못 짓는 땅이죠. 그래서 거기 그림에 보면은 파란색 음영 처리된 그 부분 요거는 대지 면적 산정할 때 제외합니다. 원래 대지가 아닌 겁니다. 이거는 원래 처음부터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이니까 이거는 대지 면적에 포함을 시키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가 원래 10m였습니다. 그러면 이 토지의 토지 면적은 하면은 100제곱미터 이렇게 돼요. 토지 면적은. 근데 만약에 이 도로의 폭이 4m다라고 하면은 대지 면적도 100제곱미터가 되는 겁니다. 4m짜리 도로에 접하고 있을 때에는 원칙적인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와의 경계선 하얀 선이 되니까. 오케이. 근데 이 소연너비가 이 도로의 폭이 2m고 양쪽 옆에 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노란색의 건축선이 지정이 되겠죠.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소연너비의 2분의 1씩 후퇴해서 그러면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건축선을 지정을 하면은 이 노란색 빗금치는 부분은 대지 면적 산정할 때 포함합니까? 제외합니까? 빼줘야겠죠. 그럼 지금 자 소연너비가 4m라고 가정을 하면은
요 하얀 선부터 노란 선까지는 얼마를 들어왔죠? 1m를 들어오겠죠. 중심선으로부터 소요너비 2분의 1, 2m를 들어오니까 요 하얀 선부터 노란 선까지는 1m. 그러면 이때 대지 면적을 산정하라고 하면은 9 곱하기 10을 해서 90제곱미터 되는 거예요. 요 노란색 빗금친 부분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해야 되니까. 근데 반대편에 경사지등이 있을 때에는 여기서부터 경사지등이 있는 쪽의 도로의 경계선, 여기서부터 소요 너비만큼 4m를 들어오죠. 그러면은 하얀 선부터 빨간 선까지는 얼마를 들어왔죠? 2m. 그러면 이때 대지 면적은 하면은 80제곱미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대지 면적 구할 때 제외된다라는 거. 이렇게. 그다음에 밑에 참고표 있는 거 이거는 놔두십시오. 이건 놔두시고. 그다음에 440페이지. 가각전제. 이것도 다음에 보도록 하죠. 뭔가 막 각도기 나오고 이러니까 막 어렵죠. 네, 다음에 합니다. 이거는 근데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2m입니다. 이건. 그다음에 지정 건축선. 자, 이건 뭐냐면 여기 앞에 있는 도로가 엄청 넓은 도로입니다. 폭이 한 20m 된다라고 해보죠. 그리고 그 옆에 대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 대지는 충분한 너비의 도로에 접하고 있죠. 근데 허가권자가 이 지역의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뭐 걷고 싶은 거리 이런 걸 만드는 겁니다. 그럴 때는 이 보행자 통로가 넓으면 좋겠죠. 거기다 막 가로등 심고 중간중간에 벤치 갖다 놓고 나무 심어 놓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보행자 도로를 넓히기 위해서 건축선을 임의적으로 후퇴시켜 버릴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대지와 도로와의 경계선 여기가 건축선이죠. 근데 허가권자가 자기 임의대로 건축선을 4m까지 여기서부터 건물 지어라고 후퇴를 시켜버린다. 이걸 지정 건축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건축선을 4m를 임의적으로 후퇴를 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원래 건물 지을 수 있던 땅입니까? 그러니까 이건 대지 면적에 포함합니다. 아까 소연업이에 미달하는 도로에서는 원래 건물을 못 짓던 땅이니까 대지 면적에서 제외하는데 이거는 원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니까 대지 면적에 포함을 하는 거죠. 그리고 허가권자가 도시 지역에서 건축선을 4m 후퇴시켜 버려 가지고 이걸 대지 면적에서 빼버린다. 토지 소유자가 가만 안 있겠죠. 이게 만약에 자, 이 4m까지 후퇴시켰고 요 길이가 한 10m 된다라고 해보죠. 그러면은 40제곱미터. 평수로 따지면 10평이 넘죠? 10평이 넘는데 뭐 네이처 리퍼블릭 이런 땅은 평당 막 몇 억씩 하는데 이렇게 평당 1,000만 원만 쳐도 10평이면은 1억씩 재산을 감소시켜 버리는 겁니다. 가만 안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대지 면적 포함합니다. 즉 어차피 건폐율이라는 제도 때문에 대지 전부를 다 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워놓는 공간은 이쪽으로 하는 거죠. 해가지고 나머지 공간에가 내가 원래 지을 수 있는 건물만큼 다 지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리을 보면은 지정건축선에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이 사람이 허가권자는 시가 제한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시지역에서 밑줄 하시고 4m 동그라미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원래는 대지와 도로와의 경계선인데 야 노란색부터 건물 지어라고 따로 지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지정 건축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이라는 게 나오는데 자 여기가 지표면입니다. 그 다음에 내 소유권은 여기까지인데 원래 소유권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건축선이 여기에 지정이 됩니다. 그럼 건축선 바깥은 아마도 도로겠죠. 이럴 때 건물을 지을 때는 내 소유권은 여기까지 미친다 하더라도 건물과 담장은 요거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않는 구조로 이렇게 건물을 지으라 이 말입니다. 요 안쪽으로 건축선 안쪽으로 그게 1번.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동그라미로. 다만 지표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자, 땅 밑에 부분은 내 소유권이 미치는 영역까지 이렇게 건물을 지어도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 건축선 바깥에는 도로라든지 사람이 왔다 갔다 할 때니까 이 바깥으로 튀어나오면은 보행이라든지 자동차 통행에 방해가 되겠죠. 근데 지표 아래 부분은 보행이나 자동차 통행에 방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아래 부분은 튀어나와도 된다라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 그 밑에 표지판 보입니까? 그거 어디 가면 많이 보이죠? 굴다리라든지 육교 이런 데. 이 4.5m가 뭐냐면 우리나라 화물차 최대 적재 높이가 4.5m입니다. 그러니까 자,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 이하에 있는 부분은 출입문이나 창문을 열었을 때도 건축선을 수직면을 튀어나오면 안 됩니다. 사람이나 차가 다니다 칠 수 있겠죠. 이런 것들. 여기까지 건축선입니다. 그래서 뭐 도로, 그다음에 대지, 건축선, 그다음에 대지 안에 있던 조경 이런 것들 정도까지만 건축법에서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시간 남았는데 그 시간 동안 주택법의 용어들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어들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하죠.